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8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배부른 주시은 아나운서. 네. 뭘 그렇게 드셨길래? 그러니까 쩝쩝대면서 말이죠. 배가 많이 부릅니다. 네, 드디어 기성용 선수가 오. 컴백홈 했습니다. 컴백홈. 진작 잡았어야 할 FC 서울이 마침내 잡았는데 팬들은 여전히 감론을박이죠. 예. 그렇죠. 네. 쾌조의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유로파리그에 갈 수 있을지 등등 축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뽕 작가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질척 이정찬입니다. 아, 질척이 발음이 안 되네요. 질척이 어려워요, 질척거렸네. 질척. 네, 질척이 질척돼서 날도 네. 덥고. 이종찬 기자가 도너츠를 네. 가지고 왔는데 한 입에 쏘.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배부른- 낼름낼름 받아 먹더니 배부르다며 네. 갑자기 배가 불렀네.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항상 좀 졸리시다고 말씀을 맞아요.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이게 시간이- 네. 녹화가 이제 길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녹화가 짧아져가지고 전에 있던 녹화가 네, 많이 짧아져서 쌩쌩합니다. 분량이 줄어가고 있는 거군요. 아니 이제 게스트가 한 명이 덜 오니까 확실히 아. 이제 줄어들었어요. 어쩐지 요즘 축덕축덕 녹음에 빨리 오는 네.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밥도 드시고 오고. 다음 주는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세요. 네, 시작은 항상 정시에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우리 졸음 방지를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클 스코긴스님이 저희 아들이 진지하게 묻는 건데 올해 아침은 사실상 멸망이니 작년 3위까지는 그냥 꽝된 건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 K리그는 진행 중이지만 아시아리그가 사실상 휴식 중인데 올해 3위에 FA 우승팀까지 아침 출전권 따봤자 내년 시즌도 사실상 꽝인 건가요? 아침 일정에 대해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은 그 원래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로 구분돼서 지금 열려왔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서아시아는 사실 그래서 포맷을 정했습니다. 네, 9월에 재개를 합니다. 카타르에 전부 모여서 조별리그는 풀리그로 예정된 걸 치르고요. 그리고 16강부터 준결승까지죠. 네. 서아시아 최종 강자를 가리는 작업은 단판으로. 단판으로. 그래서 아마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거기도 뭐 어디서 모여서 하는 건가요? 카타르에서 카타르. 모여서. 카타르에서. 잘 들으세요. 얘기했어요. 했어요? 카타르고. 했죠.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얘가 졸린가 봐요 오늘. 네.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일까지 개최 장소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A 매치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또 빠듯한 같은 포맷으로 치른다는 건데 일단은 뭐 그 지역으로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정도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거기가 좀 그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면은 우리가 이제 스플릿 라운드 막 뭐 전후해가지고 막 바쁠 텐데. 한창 바쁠 텐데 우리나라의 그 네 팀이 과연 그 기간을 다 비우고 거기에 가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2주 자가격리 한 다음에 몸 만들어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오이? 가능할 것이냐? 라는 꽝이네. 부분에서는 꽝된 거네요. 꽝이네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엉망진창이네. 약간 무모한 계획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일단 ACL, 그러니까 AFC죠. 주간 측인 AFC는 일단 이 포맷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미리 예단하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렇군요. 다음 댓글이요. 대흐흐님이 잘 살려야 잘 살려야 돼. 대흐 얘기한 줄 알았어. 대흐. 대흐흐님이 5만 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와. 브라보. 발랑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야. 아니에요? 발롱도로. 오만케 씨는 와. 그 지난해 12월에 박동진 네. 선수 맞아요. 출연했을 때 박동진 선수 팬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5만 오만케 원이라는 씨. 금액은 사실 친한 사람이 결혼할 때 내는 맞아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네. 금액이죠. 그리고 일단 댓글을 읽어주세요. 장마도 길어지고 꿉꿉한 날씨에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사드세요. 글도 짧아요. 네. 되게 그리고 시크하게 뭔가 네, 아무것도 추측하고 원하는 하신 게 것 같은. 없이 네. 커피 한 잔을 고마우면서 좀 미안하면서 네. 약간 그래서 그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이 대헤흐흐님과 그때 그 박동진 선수 출연했을 때 5만 원 캐시를 후원하신 분은 저희 fb 골뱅이 SBS.co.kr인가요? sbs.co.kr인가요? 그래서 네.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명작, 명서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독서죠. 그렇죠. 원팀 리더십. 꼭- 베스트셀러? 꼭 주소 보내주세요. 진짜. 제 스티커도 드려야겠다. 재고가 많이 쌓여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책에 저희 모두의 사인을 좋다. 네, 네. 좋다. 주시은 아나운서 사인 네. 왜 나머지 왜 4명? 그 밑줄로 저희는 사인을 하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 사인 밑에 그냥 이제 서명으로 하죠. 그냥 맞아요. 자기 자필 이름을 써서. 꼭 메일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피터팬 컴플렉스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영드 셜록 홈즈와 애니 명탐정 코난을 즐겨보는데요. 100캐시를 1500캐시라고 오타를 내다니 뽕 작가한테서 뭔가 냄새가 나네요. 느낌이 옵니다. 추림을 많이 본 저로서는 딱 압니다. 우선 하나만 추리해볼까요? 키보드 자판에서 0과 5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헐 소름. 과연 오타일까요? 아니면 배달 사고일까요? SBS 감사팀 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뽕 작가에 대한 회계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셜록 홈즈 마저 보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뭐 5만 캐시 받았는데 뭐 100캐시 정도 배달 사고 나도 네. 예. 가지세요. 요거는 제가 뭐 걸린 건 아니고 네. 제가 복부 타다가 약간 실수로 한 거고 타다가? 오타까지는 아니고요. 정신 차리세요. 영탐정 코난. 네. 템레이님이 라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K리그는 왜 해외리그처럼 하지 않고 플레이오프 이딴 걸 해서 자격도 없는 팀이 우승하게 만드냐고 내로남불 시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창 떠들썩했던 분요드 코르를 짓밟았을 때는 그냥 K리그 팬 입장에서 박수도 쳤었고요. 포항 시절이 처음이자 마지막 불꽃이었다니 참 사람 앞일이란 건 예상을 못하겠어요. 아이쿠. 2020년 7월 15일 세계 최고 걸그룹 주춘주춘 2년 만에 컴백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절대 데뷔해. 이게 뭐죠? 2007년인데 2020년 2007로. 2007로 네. 2007년 복귀 날짜를 1월 5일 지금- 아니었구나. 네. 누구예요? 주춘주춘? 그 윤태진 아나운서랑 저랑 이제 발랑도르 베텐에서? 발랑도르 마지막 회를 같이 했어요. 게스트로 오셔갖고 네, 10회를 마지막에. 주바페와 남이춘. 발랑도르 네. 끝났어요, 그러면? 근데 저희 10회 라이브 끝났어요. 녹화 라이브로 한번 이제 나갔고 이제 그 수제- 촬영분이 편집해서 나갈 떨어졌구나 이제 예정입니다. 아이템이. 원래 10회를 목표로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그것도 원래 한 더 짧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맞아. 이제 조금 더 갔다가 그래서 시즌 태진 1 마무리. 태진 언니가 나와줬어요 마지막 회에. 그래서 뒤집어 놓고 갔어요. 남미춘하고 주시은이라 네, 그래서 주춘주춘. 주춘주춘인데 저희가 2년 만에 만난 거여가지고 믿고 보는 주춘주춘이었습니다. 두 분 케미가 나왔나요? 아주 좋았어요. 지금 아니요 이제 토요일에 이번 주 나와요. 토요일에 나갈 아. 예정이에요. 네. 벌써 봤어요?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접 유튜브 라이브로? 네, 오. 거의 한 600분이 계속 들어왔어요. 많이 컸네 발랑도르. 네. 발랑발랑 컸네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데뷔할게요. 그럼 시즌 2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제작진의 노력에 따라 달려 메인 작가님의 네, 메인 노력에 따라. 작가님의 노력에 따라.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씩씩이님이 손흥민 선수의 텐텐 축하드립니다. 언론에서 텐텐 클럽이라고 말하던데요. 명예 전당처럼 텐텐 클럽, 22시 클럽 등이 어떤 클럽에 가입이 되는 건지. 클럽이 많네요. 그러니까 상패 같은 것도 주는 건지 우리나라나 영국 등 다른 나라 사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리그가 결국에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미디어적으로 이거를 가치 있게 포장할 것이냐를 사실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10은 텐텐이라는 거는 리그 한 시즌에를 보통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30은 통산 정도부터 통산으로 이제 메시 잡아가기. 정도는 뭐 한 시즌에 네. 노래 볼 만한. 그렇죠. 30, 30이면 한 시즌에 20, 20을 했으니까. 목표가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해버렸네 이런 네. 근데 그러네. 여튼간에 그래서 골은 분명한데 도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그마다 규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갖고 어떻게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가 10을 가입한 순간 올 시즌 데브라이너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록을 네. 세웠다고 해서 이제 SNS에 홍보물 같은 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광고성의 그림을 이제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팬들에게 흥미를 더하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뭐 그럼 상패 같은 건 실제로 주어지지는 좀 않는. K리그에서는 현재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에 구단에서
구단에서 자체 기념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굿즈를 만든다거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유튜브처럼 실버 버튼 이런 거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실제로 크리에이터들한테 굉장한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갖고 싶고. 언박싱도 해야 그렇듯이 그건 리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법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실버 버튼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하트 버튼을 아, 지난 예. 한 주에 정말 오랜만에 언제 야. 50 달성? 50 텐텐은 아니지만 50 달성. 감사합니다. 주시은 아나운서가 지난주에 많이 울어서 이번 주에도 좀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동정의 하트가 좀 많았던 걸로. 여러분 이번 주 한 60? 60.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자, 자 차두리 선수라는 거를 이제 아셨을 텐데 사실 라떼 주문이 지난주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5만 캐시나 받고 입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정찬 기자가 지난 주말에 차두리 지금 감독이죠. 네. 오산고 네. 감독을 취재를 갔다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차두리 선수가 뭐 은퇴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굳이 네. 뭐 라떼라고까지 그 정도 뭐 연배가 되진 않지만 또 차두리 선수가 처음 등장했던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 선수가 또 과연. 2002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얘기를 좀 뭐 FC 서울에서 최근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차두리 하면은 차범근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죠. 진짜. 그 무거운 꼬리표는 아니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선수 생활을 했으니 맞아. 얼마나 그 심적인 부담이 컸겠습니까? 네. 앞에서 뭐 리포트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차범근의 아들 계속 붙잖아요. 네. 일단 차두리 선수는 차두리 감독 1980년 서독 프랑크푸르트 출생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태어나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89년에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초, 중, 고 다 한국에서 졸업을 합니다. 축구는 현대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죠.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트 선수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늦게 성장을 한 선수죠. 청소년 대표 경력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령대 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차두리 감독보다 한 살이 많은 이동국 선수는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고 또 차두리 선수보다 이동국 선수 한 살 많아요. 예. 그리고 차두리보다 한 살 어린 박지성 선수는 동안. 차두리보다 더 일찍 또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를 거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차두리라는 이름은 청소년 시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시기를 잠깐 돌아보면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시기에 대표팀과 올림픽팀, 그러니까 이 연령대, 아까 말씀하신 이동국과 박지성을 막 발굴해서 키운 사람이 누구냐? 허정무예요. 네. 허정무죠. 허정무와 차범근은 당대 최고의 그 현역 시절 라이벌이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허 감독이 차붐의 아들이라서 안 뽑는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사실. 그럼 이때 그 차두리라는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건 알았나요? 그러니까 차범근의 알았죠. 아들. 그래서 알죠.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정창 기자가 지금 치고 들어와요. 그래요? 그럼 빼도 돼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청소년 시절에는 대표를 뽑기에는 기량이 모자라다라는 게 중평이었습니다. 뭐 허정무, 차범근 라이벌, 허정무 감독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라이벌이라고. 어찌됐든 자 차두리 관련 첫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2002년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02년 월드컵 직전에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에 발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차범근 감독은 세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 굉장히 자주 이게 그 만남도 갖고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자주 교류를 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빠 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차두리 관련 첫 기사는 1997년 3월 15일 경향신문 기사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차두리가 고2 때 배재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목 차범근 아들 차두리 리틀 차가 뛴다. 이게 제목입니다. 기사 뭐 한두 문장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짧은 스포츠 머리에 긴 편인 얼굴
영락 없이 아버지 차 감독을 연상시킨다. 모든 게 이제 차범근을 중심으로 이제 기사가 그러네. 써지는 거죠. 닮은 외모를 빼면 공차는 실력은 아직 아버지보다 한 수 아래다. 모든 기준이 아버지입니다. 높아. 예, 전문가들은 개인기는 돋보이나 아버지 같은 폭발력과 근성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문장에 아버지가 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선수가 이제 배제고등학교에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998년 9월 23일 제목 차두리 득점왕 스트라이커 2대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 배제고 준우승 주역. 네. 고등학교 때부터 좀 두각을 그래도 고2 때부터 이제 서서히 실력으로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빠졌어요. 2대로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 제목이 내용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두리가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에서 득점왕과 우수상 등 2관왕을 차지하며 역시 차범근 아들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역시 뭐 아버지는 빠질 수가 없죠. 선수 시절 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인 11번을 달고 나온 차두리는 전후반 내내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힘찬 몸놀림으로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녔다. 이때 차두리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내 플레이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부담을 많이 느낀다. 기사가 저렇게 달리면은 네, 아버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상 아버지. 그러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버지. 이때 1998년 9월 23일이면 어떤 때냐면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가 네덜란드한테 히딩크 감독한테 5대0 참패를 당한 다음에 차범근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합니다. 형식상 자진 사퇴였지 사실상 경질이었죠. 네. 엄청난 국민의 분노를 이제 약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인 자진 사퇴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국내 무대 자격 정지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두리 선수가 이때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차범근 전 감독, 아버지 차범근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았죠. 더 오히려 차범근의 아들이라는 거를 더 빛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튼 심리적으로는 상처를 굉장히 크게 크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춘기 시절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에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던 아버지가 언론과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는 상황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때는 이게 여론이라는 게 이게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특히 네. 우리나라는 네. 그냥 마녀 하나 만드는 거는 희생양 하나 만드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거의 뭐 그런 대회마다 수준의 있었고 또 너무나 심한 한국의 한때 축구 영웅인데 한때가 아니라 한국의 축구 영웅인데 정말 거의 역적 대하듯이 이렇게 언론도 모두 적대시하고 범죄 저지르든 그러니까요. 사람 추궁하듯이 사실 뭐 취재도 이루어졌고 사실 실력이 안 돼서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질 수 있는 실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잘못을 감독한테. 어찌 됐든 차두리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고3 때 활약으로 고려대학교를 입학합니다. 아버지의 모교죠. 네. 역시 아버지의 또 후배가 됩니다. 빠른 스피드, 강인한 체력. 앞에 리포트에서 들으셨지만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 언론에 이름이 오르게 되고 올림픽 대표로 이제 처음 뽑히게 되고 그리고 불과 올림픽 대표 뽑힌 지 한 두세 달 좀 지나서 히딩크 감독이 한번 와봐라 해서 이제 훈련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2002년 월드컵 최종 엔트리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잊을 수 없는 오버헤드킥 명장면 2개를 만들었죠. 엉덩이 슛. 네, 16강전에서의 아무도 예상 못한 엉슛. 네, 16강전은 오버헤드킥이죠. 오버헤드킥이죠. 네. 엉슛은 3, 4위전. 송종국 선수의 슈팅이 이제 차두리 엉덩이 맞고 들어간 거죠. 맞다. 사실 이때도 차두리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빠 찬스다. 네. 얘는 실력이 아니라 아빠가 있어서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팬들 사이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직 대학교 때 1학년, 2학년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과연
A 대표팀에서 이 선수가 뛸 기회가 있을까? 그렇죠. 안정환, 고종수. 그냥 이름만 올렸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결국 기회가 왔고 기가 막히는 오버헤드 킥과 그 태극기를 그 머리에 감싸는 귀여운 귀여움이 잊을 수가 없죠.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팬덤이 형성된 거죠. 거의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아니, 그 장면은 그러니까 2002 월드컵을 굉장히 상징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차붐의 해설 저희 아들도 저기 뛰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멘트는 참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빠 찬스를 그런 거를 떠나서 아버지는 얼마나 저 순간에 진짜 자랑스럽고 그럴까라는 좀 또 생각이 좀 들었던. 결국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에 알려졌고 아버지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또한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그 보이지 않는 시선, 날카로운 시선들 평생을 비교를 당해야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부담을 일단 자기 실력으로 처음으로 이제 보여준 엉덩이로 보여준 그 2002년 월드컵은 차두리 선수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는 시발점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아버지가 뛰었던 레버쿠젠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에서 뛰지는 못했죠. 계속해서 임대를 다니면서 사실 2002년이 끝나면서 차두리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또 한 번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본격적인 시련을 겪게 되죠. 네. 독일로는 잘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팀을 옮겨 다닙니다. 여기 임대됐다 저기 임대됐다. 그래서 좀 자리를 잘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자신의 고향팀 프랑크푸르트로 이적을 하면서 여기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풀백을 처음 맡게 됩니다. 항상 공격수, 윙어, 날개, 아버지 포지션이죠. 거기서만 뛰었었는데 감독의 권유로 이제 풀백 이 시절이 이제 서서히 풀백이 굉장히 중요해지던 전술상으로도 그 풀백의 스피드 공격 가담이 굉장히 중요해지던 시절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풀백 사실 이제 풀백을 보긴 했지만 풀백과 공격수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혼란스럽죠 자기도. 그러니까 딱 자기 자리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에는 뛰지를 못하고 해설자로 뛰게 되죠. 네, 아버지하고 함께. 그리고 이제 2006년 월드컵 이후에 서서히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또 아주 활약을 하게 되죠. 특히 그리스전 같은 경우는 좋았죠. 뭐 엄청난 피지컬로 상대 선수들을 뭐 이게 뻥뻥 치고 다니는 승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피지컬 진짜. 그래서 2010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셀틱으로 넘어가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차 듀오라고 하죠. 기성용과 차두리가 함께 뛰는 모습 하면서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긴 부진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셀틱에서 그런 그 배경을 제공했던 팀이었죠. 그리고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잠시 뛰다가 2013년 FC 서울로 와서 2015년 FA컵 우승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차두리 선수가 무려 9개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오, 많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녔네. 예, 뭐 저지맨 다 되지만 하여간 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던 선수 생활. 하지만 마무리는 훈훈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죠. 특히 이제 국가대표로는 2015년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당시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월드컵에서 해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제 클래스는 영원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뭐 충분히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일찍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대표 사실 국가대표 때 이제 태어나기도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국가대표 때도 독일과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2002 월드컵 때 독일과의 4강전을 뛰었었고 그리고 3년 뒤였나요? 리턴 매치 했을 때 이동국 선수가 물론 발리슛으로 강렬한 인상을 지난번에 제가 차두리의 엄청난 폭풍 질주도 필립 람을 제치고 그냥 오른쪽 그때 질주는 뭐 일단 뻥 차고 뛰는 거 있잖아요. 치달의 진수를 보여줬던 그리고 대표팀 코치를 맡으면서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전 승리할 때 독일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또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낸 굉장히 그 한국 대표팀에게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차두리 현재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을 지난 주말에 만나고 온 이정찬 기자. 여전하죠? 네, 여전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라떼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스쳐가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저희 SBS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 차붐 가족을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만 차두리하고 동년배의 가장 차붐과 비교되는 선수는 사실 박지성. 늘 이제 이제 요즘에 손차박이 논쟁이 있지만 과거에는 늘 차붐과 비교됐던 거는 박지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성을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차두리가 이렇게 내가 지성이만큼 축구를 잘했다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되게 가슴 아프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그 아들의 마음. 근데 그 다음에 교체되는 장면이 차범근 감독이 너무나 흐뭇하게 차두리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그런 플레이가 그냥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부정이고 또 저게 차두리 선수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은퇴할 때도 멘트들이 참 좋아요. 그 차붐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0년 아까 왜 차두리 선수가 등장 때 주목을 못 받았냐 해서 허정무 이런 건 약간의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문 그리고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는 그냥 그런 우리의 추측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허정무 감독이 차두리를 발탁한 것도 굉장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차미네이터라는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그 월드컵 이제 우리 출정식 같은 거였죠. 이제 사이타마에서 했던 우리 박지성 선수가 산책 세리머니를 했던 그 경기. 산책 세리머니가 굉장히 유명했지만 차두리가 일본 선수들을 그냥 튕겨내는 그 장면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제 연습 경기들이나 그리스전에서 워낙 피지컬로도 안 밀리고 이렇게 뭐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뒤에 11번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콘센트 충전하는 거나 기계 아니냐. 그래서 차두리 그 설계도도 나왔었어요. 그때. 여기 문신은 또 어떤 거 뭐 아니냐면 그런 차두리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 아빠가 차두리를 조정하고 있다. 중계하면서. 네. 두리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아공 때 11번 달고 뛰었나요? 22번 아니었나? 22번이었던 2002년에 11번. 그러네요. 그러니까 11번은 뭔가 그런 11번은 아시안 그 이후에도 뭐 있긴 22번이었던 거. 그래서 이름이 둘이라서 22번이라는 맞아요. 얘기도 있었고 그 아버지가 11이니까 하나 더 해서 22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죄송해요. 잘못된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유쾌했어요. 그리고 2015년 그 이제 아시안컵 때 이제 거의 사실상 대표로서의 마지막 대회였는데 그때의 한마디는 고참으로서 되게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형의 시선이 있어서 이 선수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은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역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등학생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준대요. 너네의 전성기가 지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의 많은 유능한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잘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부상이나 기량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사라져가는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너네가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대표팀 그리고 월드컵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유럽 때도 가봤고 월드컵도 가봤으니까 이 선수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래도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또 솔직하게 풀어내는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두리 선수 시절에 그
그때 영국 런던에서 퀸즈파크 홈구장에서 우리나라가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퀸즈파크 굉장히 작아요. 작죠. 작아서 저희는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바로 선수하고 불과 한 2, 3m 앞쪽 가까이서 봤는데 그때 드로그바와 함께 뛰어오는 차두리를 봤습니다. 말 두 마리가 와가지고 결국 차두리 선수가 막는 장면이었는데 완전 숨소리가 헉 하는데 야 정말 근육이 거의 말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드로그바도 하드웨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더 크거든요 차두리보다. 근데 그 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생한 그 숨소리와 함께 그 장면이 전 떠나지가 않아요. 차두리의 그 엄청난 피지컬은 거기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은퇴하면서 자기한테 쏟아졌던 수많은 비난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도 공감하는 댓글이 하나 있다. 아버지의 피지컬과 어머니의 기술을 물려받았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그 라디오죠. 말을 많이 한다고. 아 진짜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말하는 걸 좋아하죠. 말 잘해요. 잘하고 근데 뭐 언론하고도 말 잘하고 해설할 때도 충분히 우리가 느꼈지만 전 그래도 이 차두리 선수가 우리나라의 아버지도 따라가지 못하는 기록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그 큰 경험을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2002년 월드컵 4강, 그렇죠. 2010년 원정 첫 16강 이건 아버지도 못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딱 3명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에요. 박지성, 이영표 그리고 차두리. 예, 그러니까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네, 그 차범근 감독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 대표팀에서 그렇게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 시기라는 것도 없었고 은퇴를 할 때 그렇게 뭐 그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과 사랑 이런 거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두리 선수는 그때 그 당시에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은퇴할 때 차두리 고마워가 그 실시간 검색어에 1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많은 팬들이 그만큼 차두리 선수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기량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우리가 열광적으로 좋아할 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힘, 네, 그런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한국 축구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늦었어요. 이재현 님이요. 해축도 정상적으로 개막하고 PL에서는 우승팀이 확정되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이적 링크설이 계속 나오면서 방송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애청자로서 기쁘기도 하고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혹한기가 시작될 텐데 더위도 뿌셔뿌셔 하시길 바랍니다. 혹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혹석이죠. 혹한기에는 훈련을 갑니다. 네. 저번에 질문을 통해서 방송 준비 과정을 물었는데 이정찬 기자님께서는 잡다한 지식 전문이라 알려주셨기에 이정찬 기자님 방송 순서에 질문을 보내봅니다. 이거네요. 대한민국 이라는 이 응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전 국민이 대한민국만 울려도 박수를 칠 수 있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뽕PD 현 뽕작가님이 왜 뽕작가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오랜만에 작가님의 국뽕을 차오르기 위해 대한민국을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한민국. 안 맞네. 안 맞네요. 생각보다 안 맞네요. 짜짜짜. 내가 돌림 노래 같았어요 방금. 잡다 대한민국 지식 전문. 일단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 네.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하고 저는 이 목소리 제일 처음에 그 메가폰으로 들리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워낙 익숙한 분의 목소리라서 잘 알고 있죠. 신해철 씨의 목소리라서 대한민국 이게 나오는 음원 중에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음원으로 등록이 됐죠. 네, 레드 뭐 데뷔 아레나였나 아무튼.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는 뭐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붉은 악마가 결성되기 전에 우리 이제 K리그 클럽들의 서포터스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수원 삼성의 서포터 그랑블루가 수원 삼성을 갖고 만들었던 그 수원 삼성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합자예요. 그거를 이제 당시에 이제 붉은 악마들이 이제 여러 K리그 클럽들의 서포터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 구단에서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사실 차용하게 먹혔던 됩니다. 것들을.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볼 때는 4글자 응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팀에서 차용해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97년 8년에 수원 삼성의 그랑블루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급됐던 것들이고요. 뭐 반대로 또 하나의 그냥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은 오필슨 코리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멜로디는 처음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시작돼서 그거를 헤르메스 우리 부천 우리 지난번 라떼 했던 에서 데리고 왔다가 그거를 이제 또 그 헤르메스가 또 붉은 악마의 그 멤버들이 들어가면서 가사를 새롭게 대표팀에 맞게 입혀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게 오필슨 코리아로 알고 있습니다. 윤도현 씨가 작곡한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신해철, 오필슨 코리아는 윤도현 이렇게 두 개의 락스타들이 합집해서 만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김수로는 꼭지점. 네. 꼭지점 댄스 엄청 오랜만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유럽 여러 팀이 러브콜을 보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김민재와 이적 링크가 뜨는 팀들이 정말 김민재를 강력히 원하는 건지 아니면 김민재가 에이전트가 없을 때 이적 수수료를 노린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클럽으로부터 의향서를 받아서 다양하게 김민재에게 접근하다 보니 날카로워.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 이적 링크설이 도는 것은 아닌지 이 중에서 허수가 상당한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팀들과 이적 링크가 떴던 건 구단으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에이전트들이 난립한 결과는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네. 역시 날카로워요. 이분은 괜히 이정찬의 책을 읽는 게 아니야. 읽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야. 정답에 가깝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구단이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막 스카우트 팀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국내 선수들에 관한 영입은 구단이 어떤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고 에이전트에게 그 에이전트들이 구단을 대리해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대리하는 사람은 선수 에이전트인 선수 대리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트넘을 대리한 에이전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베이징에 또 있으니까요. 베이징에 속한 베이징을 대리하는 베이징의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선수 에이전트가 토트넘 에이전트를 대리인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복잡하게 벌어져요. 대리 오브 대리.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리기사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죠. 또 대리기사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뭘 자꾸 데려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리기사 술을 먹은 거지. 연락 받아놓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깜빡했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토트넘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영입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 영입을 하려고 보니까 베이징이라는 구단이 만만치 않아 보이고 이들과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난감하죠. 그러니까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토트넘은 위임장을 남발합니다. 누구든 베이징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라는 걸로 넌 나를 대신해서 김민재 협상에 한번 그럼 뛰어들어가 봐라.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토트넘의 1차 에이전트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 1차 에이전트들이 영국인도 있고 영국에 사는 한국인도 있고 뭐 그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것만 제가 알기로는 활동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와. 그 토트넘 위임장을 받은 사람들이 베이징과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일단 금액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민재 자리에 누구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리 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임플란트라도 심어주고 와야지. 네. 그러니까 한국 에이전트를 2차 에이전트로 또 씁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선수를 김민재 자리에 넣을 선수를 또 데려가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토트넘 대리만 벌써 2차에 걸쳐서 제가 볼 때는 수십 명, 그래서 적게는 지금 한 5, 60명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이 중에 누구든 나는 이적을 반드시 시켜야, 그러니까 이 5, 60명은 이적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사가 돼야지만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소스들을 푸는 거예요. 자꾸 급물살을 타게 네. 하는 거죠. 네.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보면 최근에 이제 토트넘 급물살 뭐 해가지고 단독 보도. 급물살이 어떻게 단독입니까?
물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가서 도장을 찍어야 단독이죠, 사실은. 그쵸. 근데 사실 도장을 찍었을 때는 단독을 내기 굉장히 어렵죠. 오피셜이 뜨니까요. 오피셜이 떠버리니까. 네. 오피셜 뜨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가겠지 뭐 하고 지르는 겁니다. 그럼 질러놓고 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계속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트랜스퍼 그러니까 오보가 막 난사되는 거죠. 트랜스퍼 뉴스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영국 언론들도 이제 그 공신력에 따라서 쓰는 표현들이 다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간다, 뭐 임박했다 이런 거는 스포츠 신문들이 흥미를 위주로 그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팬들에게 흥미를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지에 또 있어봤으니까 결국에는 스포츠지는 오늘의 뉴스로 오늘 부수를 더 파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이제 공신력을 좀 더 갖고 있는 매체라면 확인된 부분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BC 같은 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링크돼 있다라고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이 팀과 지금 링크돼 있어서 협상에 들어갔다. 어떤 언론이 보도했다 이 정도까지도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쓴 기사가 아니고 어디에 따르면 이거 이적설이 나왔다라고 해서 BBC 같은 경우는 저도 막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언론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여론몰이 이런 거 안 하고 확인된 기사만 쓰더라고요. 놀라운. 그게 참 그런 덕목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더더욱. 일단 지르고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적 관련 뉴스는 가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 관련된 이야기는 더 못 하시겠네요.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새 워낙 토트넘에서 관심 있다는 얘기가 이제 한 번에 관심 있는 건 맞고 관심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약간 정체된 거죠. 베이징에서 잔류를 뭐 요청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그냥 놔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올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 입장에서 받기 힘든 금액까지도 올려놓고 만약에 줄 수 있으면 줘봐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상황을 보자. 그냥 급할 게 없어요. 사실 베이징 입장에서도 그렇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인가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아마 시간이 많이 있어서 급물살을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끝까지 갈 때까지 봐야겠네요. 그렇죠. 레비 회장이 얼마나 돈 잘 써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토트넘이 얼마나 재능 구단인데.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제일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여기저기 지금 약간 인발부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유로파를 가냐 못 가냐도 사실은 굉장히 새 시즌 구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그러니까 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임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물살은 뭐 항상 물살은 왔다 갔다 밀물살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급물살 단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자로서 수치스러웠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급물살 탄다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단독이라고 쓴다는 거는 좀 언론으로서 조금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스포츠 기사에서만 나오는 사실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았어.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니 급물살을 탔더라 임박했더라 한번 보시죠. 이거는 괜찮은데 단독입니다. 이거 급물살입니다. 그게 어쩌자고 급물살인데 가 안 가? 급물살이라니까요. 급이야 급 그냥 물살도 아니고 급물살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늘 뜻밖의 암초가 나옵니다. 이미 벌써 이적설 다 본 것 같아요. 그 파노라마를 다 본 것 같네. 와 뜻밖의 암초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아니 급물살을 타면 막 내려가잖아요. 래프팅을 하고 내려가잖아요. 뜻밖의 암초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급반전이 일어나죠.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정보 들어오는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정찬 기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암초. 네. 뜻밖의 암초는 뭐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것도 단독. 뜻밖의 암초 단독 나옵니다. 단독. 뜻밖의 암초 세상에 단독 아닌 게 어디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인데요. 가드 오브 아너 사연을 보냈던 청취자입니다. 특별한 사연이라기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메일 보냅니다. 평소 댓글을 잘 달지 않는데 제가 보낸 사연을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기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놀라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사연이 소개되는 방송을 듣는 경험을 하니까 축덕숙덕에 더 애착을 갖게 됩니다. 팟캐스트는 이처럼 청취자가 소비자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함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와 성함을 알게 된 기자님들이 SBS 스포츠 뉴스에서 진지하게 리포팅하시면 괜히 웃음이 나기도 하고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딱한 사연 끝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을까 싶어 주시은의 4명 파이팅이라고 썼는데 사연을 읽으신 후 주영민 기자님과 이정찬 기자님께서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어이없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4명인데 뭘 의아했죠. 허탈해하고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서운해하지 같아서 않아요. 네, 서운해하지 않아요. 죄송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시은을 앞세우고 싶어요. 언제나 저희는. 웃음을 드리기 위해 쓴 글이지만 기자님 입장에선 일면식도 없는 청취자의 글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느낀 것처럼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마지막 주에 사연을 보냈는데 어느덧 7월도 반을 지나고 있네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응원하는 청취자 되겠습니다. 주시은 등 5명 파이팅! 이분 지난 댓글 스타일이었으면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고 농담입니다. 이게 붙어야 되는데. 네. 자, 다음은 씩씩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씩씩이님도 자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벤져스급 케미를 자랑하는 축덕숙덕 패널분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로 복귀 임박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한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에선 어떤 것들을 확인하나요?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해외 이적할 때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 못한 국내 선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성용 선수에 대해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메일 보냅니다. 발목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와 재활을 하면 언제쯤 뛸 수 있을까요? 그리고 AFC 챔피언스 리그나 FA컵을 뛸 수도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질문을 다 준비해 오지는 못했네요. 메디컬 테스트부터 얘기하면은 메디컬 테스트는 사실 이적의 마지막 관문이죠. 그러니까 계약 조건, 이적료, 연봉 다 협의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우리 입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사 최종 면접까지 다 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신체 검사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일단 잠재적인 부상이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우리 신체 검사하는 거 같은 거 기본 신체 검사, 신장 제구, 체중 제구, 소변 검사, 혈액 검사하고 심전도, 심장 초음파, 전신 관절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이런 거 찍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은 이제 이렇게 많이들 봤을 거예요. 우리 흔히 메디컬 테스트 하면은 몸 발구 러닝머신 같은 거 이렇게 뛰잖아요. 거기에서 유산소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잽니다. 운동을 계속 해온 선수라면 여기서 탈락하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사실상 퍼포먼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데가 있나 없나 보는 수준인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소견도 물어봐요. 어디 아픈 데 있냐? 이런 건강 검진 우리 할 때 보면은 입사할 때 건강 검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선수를 굉장히 거액에 들여왔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질병이 있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건데요. 종종 메디컬 테스트의 관문을 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숨겨진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재진 선수 같은 경우가 사실 뉴캐슬 행이 거의 임박해가지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으러 갔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지병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병이 좀 발견돼서 결국에는 무산됐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 아주 2, 3차적인 이유라고 보기도 하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이 완벽한 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뭔가를 발견해서
약간의 협상을 하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미 계약 조건을 어느 정도 다 얘기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그럼 그걸 물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은다기보단 깎는 거죠. 너 몸 상태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연봉 이런 걸요? 연봉을 깎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구단 간의 협상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적료의 옵션을 좀 뭐 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간혹 진짜 그 나오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에서 어떤 보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물러지는 경우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대답이 다 되지 않았나요? 네. 그 메디컬 테스트 탈락한 야구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그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마무리를 지었던 정대현 투수. 정대현 투수가 지금 어느 구단이었는지 잠깐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볼티모어인가 했던 것 같은데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죠. 아니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거를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선수가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막 약간 이런 반응이죠.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데서 지적을 받았어요. 간 수치가 높았대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나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서 좀 그 굉장히 야구 쪽에서는 그때 다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간 수치가 높은 것도 며칠 지나고 다시 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게 정확히 그쪽에서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피로했나? 잠을 너무 안 잤나? 뭐 좋게 해석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의 몸 상태는 발목 부상이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삐끗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발목의 근육이 좀 뻐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쾌가 됐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늘 있죠. 내가 더 뛰면 더 확 뛰었을 경우에 부상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경기를 뛰면서 내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 제가 아까 그 붉은 악마 물어보려고 붉은 악마에 전화했던 건데 지금 전화가 왔네. 여튼간에 그 서울 구단과 기성용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기성용 선수는 현재는 정확하게 의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선발로 뛰고 싶은 상황. 그래서 빨리 많이 뛰어서 몸 상태를 좀 더 빨리 끌어올리고 싶은. 저는 현재 몸 상태는 그러면 뛸 수 있는 상태다. 선발 가능? 그러니까 재활을 지금 이끌어 주시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파주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그 설해마을에 또 그 훈련장이 있다고 해요. 거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재활을 도와주고 계신데 뭐 뛸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만 나이가 적지 않고 1년 동안 풀타임을 뛴 적이 없거든요. 경기 감각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용 선수는 더 선발로 뛰어서 많이 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전 차근차근히 이제 그 출전 시간이 늘려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한 번에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를 뛰었던 선수, 그러니까 뛰지 않았던 선수가 그 경기 체력 그냥 체력과 경기 체력은 또 다르거든요. 경기 체력을 100%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풀타임 6경기를 뛸 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쭉 6경기를 쭉. 근데 기성용 선수가 하도 나이에서 나이가 진짜 많은 건가 이랬는데 89년생밖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국가대표를 그 A 매치를 계속 소화를 하느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난 그 체력 소모가 있고 박지성 선수도 굉장히 빨리 은퇴했잖아요. 그 무릎 같은 데가 이제 빨리 안 좋아지는 연골이 지금 없다는 얘기를 슈퍼로 또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뭐 A 매치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빨리 이제 은퇴를 한 거고. 사실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에 올 것 같다는 거는 이정찬 기자가 지난 금요일에 대충 알았어요. 근데 저희는 급물살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정찬 기자의 아까 얘기했던 이게 플레이어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완벽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트레이너 분들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기성용 선수가 한국에서 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한국에서 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제 한국에 오는 거는 어느 정도 된 거다. 근데 이제 FC 서울이냐 아니면 전북이냐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었고 한국에 오는 거는 거의 99%라는 확신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급물살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성룡 기자가 또 확인을 했어요. 마무리된 것 같다.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일요일쯤 발표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금만 확인되면 토요일 날 한번 우리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구단에 물어봤더니 구단의 입장은 오늘이 경기일이기 때문에 경기일에 사실 그런 발표를 하기가 선수들의 별로 좋은 영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죽어도 발표를 안 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저희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알게 될 거를 오늘 말하는 건 특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정한 특종은 숨기려고 하는 걸 끄집어내는 거, 드러내는 게 진정한 특종이겠죠. 근데 뭐 이미 다 예정돼 있는 사안인데 하루 이틀 먼저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특종이겠습니까? 특종이라는 거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충격도 좀 영향력을 좀 뭐 이슈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올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약간 핑계를 댄 건 아니고요. 근데 이종찬 기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 여기 나온 질문 팔로우만 계속 하시고요. 네, 질책되면서. 팔로워예요? 팔로워. 팔로미. 그래서 저희들도 좀 팔로우 해주시고요. 자, AFC 챔피언스 리그와 FA컵을 뛸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걸 제가 안 되죠. 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등록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시즌 기한이 있을 거예요. 시즌 처음 AFC 등록을 할 때 그 등록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게 여름 이적 시장에 사실 영입하는 그러니까 윈도우에 영입한 선수들이 뛸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팀에서 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지난번에 있는데, 이제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로 가면은 챔피언스리그 4강에 뛸 수 없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즌이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서 그러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난 다음에 영입을 한 거라. 네.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하반기 챔피언스리그에 뛰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이거 늦었습니다. 늦어. 이거 2주를 못 봤어요, 제가. 죄송해요. 팔로우를 좀 다음 주에 잘하시고. 성룡 선배가 아니면은 제가 오늘 올릴 때 텍스트라도 쓸 수 있게 해놓을게요. 자, 자연스럽게 이제 기성용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참 연초에 그렇게 말이 많고 싸우다가 결국에 오긴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기성용 선수에 대한 그 믿어주는 좀 왜 FC 서울 왜 이렇게 박하게 하냐, 또 그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되는지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고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뭔가 FC 서울한테도 이해를 해주는 여론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올 거면 확실하게 오든가 말 거면 말든가 뭐 이렇게 간만 보는 거야라는 또 시선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정찬 선배한테 주말에 같이 밥 먹으면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커플이 이런 건가요? 라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다시 만나는 거냐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한번 비온 뒤엔 땅이 질척대죠 일단. 질척되죠.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0이죠 지금. 서울 입장에서는 11입니다. 11이에요? 또 떨어졌어요. 용병도 영입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루 남았으니까요. 진짜 마지막 변수가 있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성용 선수라도가 아니죠. 기성용 선수가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KB리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그럴까요? 주바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두 울산이 강원을 1대0으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면서 2위 전북과 격차를 승점 3점으로 벌렸습니다. 득점 선두 주니오가 12경기에서 15골을 기록하며 경이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갔고요. 전북은 최하위 인천과 힘겹게 1대1로 비기면서 3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3위 상주의 승점 2점 차, 4위 포항의 승점 3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인천은 대열을 잡을 뻔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개막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상주는 대구를 2대0으로 꺾고 최근 5승 1무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선수는 1부 리그 데뷔 후 7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며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급부상했고요. 아주 좋은 선수라 생각합니다. 네, 포항도 서울을 3대1로 누르고 최근 4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일류첸코가 2골, 팔라시오스는 골과 도움, 페널티킥 유도까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서울은 또다시 연패에 빠지며 11위 강등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남이 수원을 꺾고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고 8위로 뛰어올랐고요. 반면 10위 수원은 이임생 감독 사퇴 속에서 5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승격팀끼리의 두 번째 대결이었던 부산과 광주는 아쉽게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상주의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상주가 지금 뭐 거의 도장 깨기. 네. 이번 주에 울산하고 만나죠. 이번 주말에. 그렇죠.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울산 네. 전북을 잡았으니까 지금 울산마저 잡으면은 이 정도면 우승 후보. 그러니까 우승까지 노려볼 만. 우승하고 화려하게 강등. 하여튼 오세훈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좋아진 오세훈, 문선민 선수, 강상우 병장. 강상우 병장. 훌륭합니다 지금. 오세훈 선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런 제공권에서 나오는 그런 헤딩슛도 이력적이지만 발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어시스트 도와주는 걸 보면 감각이 굉장히 기술적이죠. 네. 참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20세 월드컵에서도 만나보면 참 겸손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상부터 댐댐이 훈훈하잖아요. 성품 같은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게 되는 선수. 오세훈 선수는 그런 뭐 머리나 발 둘 다 잘 쓰지만 좀 더 많이 띄워주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수비 가담도 진짜 경기 거의 막판까지도 되게 부지런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선수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한다. 자, 기성용 선수 얘기했는데 서울은 포항한테 졌어요. 간만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졌어요. 포항을 화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세 골을 잠자고 있던 팔라시오스의 골을 넣었는데 커트를 뽑았어요. 팔라시오스의 1588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좀 약한 골이 팔라시오스예요. 오닐 아니었나요? 오닐은 좀 잘 안 보이고. 오닐은 어차피 위치상 밑에서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있는 선수고. 팔라시오스 진짜 좀 약간. 저는 팔라시오스 제일 좋아하는데 그 네 선수 중에서는 파이팅 넘쳐. 파이팅이 넘치죠. 파이팅 넘치죠. 차두리죠 거의. 트라오레 같은 스타일이. 트라오레 같죠. 한국 믹스커피 좋아하고 콜롬비아에서 와가지고 콜롬비아에서 맥심 짱이에요. 커피의 포장에서 왔는데 한국 믹스커피를 좋아해요. 진짜요? 역시 맥심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근육질의 선수가 그 설탕 덩어리를 먹습니다. 종이컵에 탈탈 태워갖고 한국 커피 좋아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 딱 터트렸네. 커피 힘으로. 놀라웠어요. 이번 경기는 팔라시오스가 거의 지배를 했던 경기였죠. 골도 골이고 골을 도와주는 장면도 그랬고 좋았고. 그다음에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자기가 것도 사실 거기서 공은 지나가고 이제 유도를 했지만 공이 지나간 상황에서 뭔가 이어질 수 있는 동작은 아니었거든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주 영리하게 잘 만들어낸 거죠. 또 이번에는 오랜만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딱 들어왔죠. 짧은 시간 뛰어줬는데 이 클래스를 보여주는. 잘해. 팔로세비치는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1588 중에 솔직히 급이 약간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는 모든 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 그리고 팔라시오스는 약간 서울 전담 물음표 58 원석이에요. 좀 더 깎아야 돼. 서울 스페셜리스트. 심지어 그래서 이 선수를 뭐 트레이드 카드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1588이 깨지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궁금해서 약간 홍보팀에서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올 시즌 흥행 카드를 홍보팀에서 잘 짰는데 1588. 그래서 여튼간에 아주 다행이다. 모처럼 1588이 모두 활약한 경기였습니다. 다음에 서울전에서. 그리고 또 비디오 판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취소를 오심으로. 5심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 수원과 성남 경기에서 성남의 이스칸데로프 선수의 골이 왼발킥이 참 좋은 선수죠. 잘 찼는데 그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지?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헤딩 경합할 때 수비수 머리 맞은 것으로. 근데 그때 슬로모션 봐도 수비수 머리 맞은 게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축구협회가 맡으면서 VAR 요원을 따로 뽑았죠. 그러니까 분리했죠. 분리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심, 부심 보던 분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면서 봤는데 지금은 전문 요원을 그러니까 전부는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분리를 시켜서 비디오 판독만 전담하도록 했는데 또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VAR 전담도 있긴 한데 이때는 온필드 리뷰라고 하나요? 직접 심판이 주심이 가서 보는 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VAR 쪽에서 얘기가
이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쵸. 심판이 네, 그 판단을 얘기를. 뒤집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게 심판 주심이 틀렸다는 게 나와버리면 비디오 판독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있는 것 문제가 같아요. 되고. 결국에 경기의 모든 판정의 가장 최종적인 결정은 주심이 주심이 해야 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조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게 사람이 뭐가 쉬우면 뭐 잘못 보이는 게 계속 잘못 보이는 것 같아. 잘 못 보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디오 판독이 지배하는 경기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눈치 보는 느낌. 사실 그 그쵸, 상황에서 이것도 원래 그냥 골이었다고 넘어갔다가 VAR에서 먼저 전혀 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티가 하나 있다고 그거를 중단시켜 가지고 뒤집고 나중에 아니라고. 오심이라고 인정하면 저는 그러니까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최소화해야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확실한 오심을 잡아내는데 주력을 해야지 정말 막 1cm 옵사이드 위치 그런 이거는 줄 긋고 비디오 판독의 취지가 아니에요. 그건. 줄 긋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울산은 뭐 잘 나가고 있고 울산 뭐 이날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준이호 선수가 PK로 골을 넣은 거고 뭐 1대0 경기긴 했지만 경기는 재밌었어요, 굉장히. 진짜 예. 강원도 후반전에 되게 잘해줬고요. 이청용 몰아쳐, 선수는 몰아쳐. 여전히 네. 네. 이청용 그러니까 선수 베테랑의 품격.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유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골 장면에 보면 관여는 돼 있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쓰기에는 리포트에 거기서부터 쓰기가 길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겁나 되게 잘했는데 칭찬하고 싶은데 화면을 딱 쓰자니 쓰기가 애매해. 그런 거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참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 한 뭐라 말로 설명할 수가 한 없네. 20초 있다 골이 네. 들어가. 그러면은 참 쓰기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청용 선수도 아주 뭐 돋보이는 활약을 했고 조현우 선수의 선방도 미친 선방. 조현우 선수 굴절됐는데 그거는 별명 와. 대회 아니죠 이제 별명. 울리버칸. 어제 우리가 한 대 제가 이번에는 밀었다가 진짜 별로 안 올리버칸. 불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팬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경기장에. 그래 이렇게 아. 별명도 좀 생기고. 전북은 참 지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또 저는 이 경기 와 인천이 웬일로 전북을 잡나 이랬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했어 잡았어야 되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게 잡았나 이랬는데 전북이 이겼다고 해서 약간 경기 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천을 응원하고 있어. 이게 승이 없다 보니까. 네, 승이 너무 없으니까. 전북도 참 경기력이 들쭉날쭉. 아니 울산을 잡을 때만 해도 엄청 오, 났는데. 이렇게 그때는 근데 사실 퇴장이 결정적인 네. 변수가 됐지만 울산 잡은 뒤로 세 경기에서 지금 승리가 없는 없는 거죠? 네,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상주한테 맞고 이게 또 결과론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북의 스쿼드가 약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뭔가 이름값도 뭔가 더 내려간 것 같고 오히려 막 포항 선수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멤버 좋아요. 멤버는 좋은데 뭔가 멤버 이렇게 좋아요. 그런 뭔가 예전에는 전북이라고 했으면 그 와닿는 감정이 옛날에 그런 맨유를 거죠. 보는 그러니까 듯한 느낌이랄까? 전북의 특급이 없다. 네.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한 방이 그러니까 로페즈 같은 선수, 네. 이렇게 뭐 경기를 완전히 그 혼자 힘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스쿼드 수준은 굉장히 너무 높죠. 좋은데. 네. 그리고 두껍고 그런 수준 선수 누가 나와도 다 그 대체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 방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근데 진짜 지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딱 그 지금 그 영민 선배가 한 얘기랑 그 맞닿아 있는 건데 득점왕 경쟁에 주도하는 선수가 없어요. 없죠. 아, 그럼. 이동국 선수가 제일 많이 넣지 않았나? 4골? 이 팀 내에서는 거의 뭐 하긴 지금 또 울산은 주니어가 또 딱 그렇게 뭔가 득점왕 그러니까, 딱 예. 있고 약간 기대가 이제 되는데. 뭐 포항 일류첸코 그다음에 네. 뭐 대구 세징야 딱 이런 선수들이 네.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전북을 상징하는 선수를 딱 한 명 꼽기가 올 어려워요. 시즌 좀 애매하네. 이동국은 뭐 네. 좀 그렇고 한교환도 좀 그렇고 그러네. 김보경이 됐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쵸. 맞아. 원래는 지금쯤이면 딱 김보경이 자리를 됐어야 잡았어야 되는데 김보경 선수도 공격 포인트가 안 됐구나. 이번에 패스는 했는데 이승기 동점골을 김보경 선수가 줬잖아요. 근데 주는 과정에서 흘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네. 돼서 그래가지고 김보경 선수의 그 도움은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올 시즌에 하나도. 이거는 김보경의 이름값하고는 유튜버의 이름값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활약이다. 이번에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바로우 선수가 영입됐으니까 조금이라도 기대를 걸어보는 그럴 걸로. 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한때 썼던 표현이기도 하고 올 시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피어 팩터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랑 맞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냥 팀 이름만으로 상대편을 약간 위축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조금 사라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피어 팩트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상대가 두려워하는 요소, 네. 요인. 배웠다. 메모 피어 팩트 메모. 작년에는 좀 P 아니고 F. 딱 끊겨버렸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해보죠. 예. 오늘 새벽에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토트넘은 7위로 내려갔고 울버햄튼이 6위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6위까지 유로파 리그를 갈 수가 있죠. 네.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울버햄튼의 마지막 상대가 첼시입니다. 급한 팀이죠, 첼시도. 네, 첼시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력하긴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 내일 새벽에 지금 리버풀하고 있는데 만약에 첼시가 리버풀을 이기고 어찌어찌해서 첼시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 되면 마지막 경기를 널널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첼시가 아무튼 키를 쥐고 있어요. 네, 키를 쥐고 있죠. 우리 물론 토트넘은 당연히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오늘 울버햄튼한테 2대0으로 진 크리스탈 팰리스와 마지막 경기인데 토트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일단 첼시가 마지막 경기에서 울보를 만들어주면 이제 웃음보가 터지는 거죠. 토트넘은. 어떻게 될라나. 일단 어쨌든 손흥민 선수 지난 한 주 동안 2경기가 있었는데 뭐 아주 강렬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또 골을 넣은 것 같았는데 자책골로 변경이 됐죠. 네. 잘 쳤어요, 굉장히. 그거 맞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보면은 저도 좀 요건 뭐 그 경기 기록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맞지 않았어도 골이 되면은 그 맞고 굴절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골로 인정을 하거든요. 네. 너무 일찍 맞았어. 그래서 맞아요. 이게 공의 궤적이 뭔가 감기는 느낌이 났었으면은 그렇죠. 너무 일찍 맞는 바람에 이 궤적을 사실 출발 궤적으로만 보면은 골문을 벗어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그 지점에서의 슈팅은 전부 감아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충분히 골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팀으로서 보면은 토트넘은 확실하게 그 이번에 투톱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은 거 아닌가.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이 동반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니까 역습 좋잖아요. 네. 저는 케인 이번 선수 원더골도 있었지만 진짜 그 패스 주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역시 케인. 줄 때 줘갖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도 해리 케인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해리 케인이. 네, 뭔가 동기부여가 확 된다. 모우라 선수도 자기 오른쪽에서 수비 되게 가담 열심히 해주고 있고 이대로만 가면 마지막 경기 이기면서 유로파라도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뽕 작가가 만약에 레비 회장인데 우리가 만약에 유로파를 못 나가요. 그러면은 케인과 손흥민 둘 중에 한 명을 정리해야 돼요. 누굴 정리합니까? 어렵다 이 질문. 예리한데. 저는 뭐가 이래? 저는 그래도 레비를 정리하겠습니다. 소니를 정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케인이라는 워낙 근데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정답을 얘기해봐요. 정답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전 이번에 둘 중에 한 명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로파 리그를 못 나가는데 해리 케인은 지금 무조건은 아닌데 굉장히 떠나고 싶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했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아직 가만히 있는 상태고 몸값은 해리 케인이 더 많이 받을 거고. 선배 말하면 만약 둘 중에 한 명을 정리해야 된다. 우린 유로파도 못 나갔다. 어떻게 합니까? 예리한 질문인데. 예리해. 이렇게 예리했나? 훅 찔리는 느낌이야. 뭐라 답해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굉장히 많은 감정이입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해리 케인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입장으로 잉글랜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죠. 뭐 팀 인기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뭐 팬들의 반응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글쎄요. 저는 케인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객관적으로는 일단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당장 이적료 이상의 가치를 해놓는 부분들이 되게 있거든요. 또 물론 뭐 케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셔츠 세일즈 같은 것도 제일 많고요. 토트넘에서 케인보다 더 많이 팔려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인기
그러니까 구단 내에서 이렇게 유소년 이번에도 결국 사관왕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면 그리고 해리 케인이 약간 미운 털이 좀 박혔어요 지금. 괜히 떠나고 싶다 막. 티도 냈는데 그럴 거면 만약에 붙잡으려면 돈 더 올려줘야 될 수도 있고.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그리고 통제를 하기가 누가 더 수월한가를 생각해봐도 그건 뭐 비교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유로파리그를 물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6인데 FA컵이 남아 있습니다. FA컵에서 첼시가 우승을 하면 7위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아스날이 우승을 하면 이제 6인데 지금 유로파리그가 남아 있잖아요. 유로파리그에서 또 맨유나 울버햄튼이 우승을 하면 7위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경우의 수. 램파드 감독님 응원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뭐 첼시가 뭐 잘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막 올라 있는데 시즌이 딱 끝난다고 하니 아쉽네요. 근데 또 바로 시작이잖아요. 좀 있으면.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한 거. 하여간 좀 길었던 시즌입니다. 길었던 한 시즌이었는데 손흥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도 좀 따랐죠 사실. 다쳐서 시즌을 마감할 뻔하다가. 그래서 제일 재밌는 표현이 이게 다 한 시즌에 벌어진 일이다 해가지고 그 팬들이 이렇게 정장해 놓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올 시즌 초부터 처음에 처음으로 뭐 퇴장당하고 첼시한테 발길질 해가지고 뭐 퇴장당하고 그런 다음에 고메스한테 그거 해가지고 또 뭐 포체티노 감독님 사라져 있고 그런 다음에 포체티노 날아가더니 갑자기 무리뉴 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80m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고 다치고 그 다음에 뭐 팔 부러지고 코로나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게 한 시즌이야. 이게 한 시즌이야 다. 한평생 갔다 고 아마존은 웃고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를 다 또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왔나 아직? 이제 나온다고. 나오죠. 토트넘 다큐멘터리. 근데 뭔가 되게 많았다 사건 사고가. 이게 다 한 시즌에 벌어진 일이다. 세상에 이런 시즌이. 축구 이야기 점점 많아져서 참 좋긴 한데 일단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K리그도 이제 심판 오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매주 있는 느낌. K리그도 뭐 갈수록 재밌어지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